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2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네, 모니터 통과 박채린입니다. 수박. 오늘 박채린 활동가하고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쯤이죠. 그때 방송 임동준 활동가랑 했는데 그때 말미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실은 그날은 이제 강민구라는 언론전담 재판부로 복귀한 장충기 문자에도 이제 등장을 했던 어떤 고위 법관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이게 강민구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 자체는 언론이 다뤄야 하는데 다뤄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보고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오늘 박채린 활동가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바로 선택적 무보도 중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을 다루지 않는 언론 보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월요일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만 택배 노동자 1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뭐 과로사도 있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요. 그에 대해서 오늘 박채린 활동가하고 함께 대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망자가 8명이었는데요. 그 보고서를 작성 중에 그리고 또 보고서를 발표 후까지 6분이 추가로 더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로사 등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총 14분입니다. 14명이라는 숫자가 좀 비극적이긴 한데요. 저는 이 숫자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죽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은 연초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사고 제의율, 즉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는 비율이 한국 노동자 평균의 50배에 이른다는 택배 노조의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가 10명이 죽고 나서야 이들의 사망 소식을 전한 신문도 있었고요. 근본 대책에 무관심한 언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14명에 이르니까 이제 언론이 조금씩 좀 보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월요일 방송 때까지 이제 사망했던 택배 노동자분들은 총 14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박채린 활동가 이야기에서도 살짝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런 모니터 보고서를 쓸 당시에는 뭐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인원의 그 사망 때까지의 언론 보도를 봤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10번째 죽음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6개 종합 일간지와 2개 경제 일간지의 지명과 온라인 기사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8번째 사망까지는 노동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일주일간의 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9번째, 10번째 사망 사고는 사고가 알려진 10월 16일부터 3일간의 방송을 분석했습니다. 그럼 보도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10개 사건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질적으로도 보고 양적으로도 볼 건데요. 우선 양적으로 먼저 봐볼게요. 언론은 택배 노동자의 사망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보도를 했나요? 네, 죽음이 반복되고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대다수 신문은 택배 노동자의 사망을 외면하거나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사망 노동자까지 사망 당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보도를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확인 결과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5번째 사망 사고에 대해서 언론은 한 차례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사망 사고는 경향신문만 온라인으로 한 건 보도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냐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택배 노동자의 사망 사건 한 건 모두 다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저는 뭐 항변을 언론 쪽에서도 하실 수도 있고 뭐 시민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게 저희가 또 문제점으로 삼는 거는 이 택배 노동자분들의 사망이 그냥 개인의 죽음으로만 보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택배를 몇 번 시켜보셨거나 아니면 관련 광고를 접해보셨던 분이라면 저는 구조적 문제를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총알 배송이라든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네, 갖가지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택배를 밤 11시 넘어서 받거나 뭐 주말 밤에 받는
그런 경우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은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요. 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산재 사망자가 18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2달이나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망자가 벌써 14명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10개월 만에 지난 8년간 총 사망자의 절반을 훌쩍 넘은 겁니다. 이렇게 통계로 보니까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8년 동안의 사망자가 지금 18명이었는데 네. 1년에서 아직 2달이나 남은 8개월 동안 사망자가 벌써 14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의 문제가 심각한데 조선일보는 10명이 죽고 나서야 기사 한 건을 낸 거고요.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 주요 노동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특히 박채린 활동가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던 딱 그 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경북 예천 CJ 대한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이모 씨가 사망을 했는데요. 택배 노동자 이모 씨가. 네, 택배 노동자 이모 씨가 사망했고요. 사망한 날은 8월 16일입니다. 네. 택배 노조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한 달에 일반계를 배달을 했고 매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생전에 늘 과로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가 사망한 날을 좀 주목을 해보면요. 이날은 정부와 택배업계가 지정한 택배 없는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택배 없는 날 택배노동자가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것도 비극적인데 이날 사망 사고를 보도한 언론사는 경향신문 온라인뿐이었습니다. 택배 없는 날 노동자 사망에 관한 보도는 없었지만 택배 없는 날 쿠팡이나 쓱 배송은 한다 등의 보도는 쏟아졌는데요. 택배 노동자의 죽음에 언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배송 없는 날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한다더라 하면서 네. 언론 보도는 좀 택배 노동자들의 그런 과로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처럼 냈는데 막상 그날 때쯤 되면서 저도 봤던 기사는 그래도 우리는 새벽 배송을 할 겁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기사를 좀 봤던 것 같거든요. 택배 없는 날 사망을 해도 택배 노동자는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언론이 많이 다뤄주면 독자들은 이게 우리 사회 주요 이슈구나 그쵸. 인식을 하면서 이제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회 변화의 실마리도 생겨나는 것인데요. 네.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사회 관심을 받기는커녕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죽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언론이 얼마나 보도하느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 사망을 언론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죽어가는 택배 노동자의 목소리를 보도하지 않거나 적게 보도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의제화하지 못하고 또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채린 활동가가 이야기를 해준 거는 어쨌거나 양적으로 우선 분석을 해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는 좀 질적으로도 들어가서 보도를 많이 안 했으면 안 한 만큼 좋은 기사가 과연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언론사와 대비해서 보도를 많이 했더라도 과연 유의미한 기사들이었나? 그것도 좀 살펴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선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앞서 표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표를 좀 보여드리면 정말 조중동 경제지는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보도를 했더라도 어떤 보도를 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10월 12일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10번째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네. 그때서야 이제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첫 보도가 바로 이거군요. 네, 그거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알려드리면 택배기사 10명째 숨져 커지는 과로사 논란이라는 기사인데요. 네. 10번째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추정하는 택배 노조의 입장, 네. 그리고 과로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한진 택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추가 취재 없이 전달을 했고요. 단순 보도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과로사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구조적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죽음을 과로사 논란으로 그러게요. 치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10명이 죽고 나서 겨우 하나 낸 보도치고는 아주 성의 없는 기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이 사망하기까지 조선은 물론 동아, 중앙,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지면 보도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런 거를 얘기 들으니까 저는 나쁜 보도는 이래서 나빠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적으로 뭐 보도를 해야지 뭐 나쁜 보도인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 점도 아쉽고 애초에 보도가 없다라는 점도 아쉽고 그리고 아까 얘기해 준 것들 중에 또 제가 표로 보여드릴 것 중에 전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지면 기사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저는 좀 유의미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쓸 수 그쵸. 있고 그리고 내용을 봐도 되게 짧게 그냥 네. 어떻게 보면은 좀 품이 덜 들어간 기사를 그냥 함부로 막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면에 얼만큼 보도하느냐가 사실 좀 그 언론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지면 기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거는 표로 넣어드릴지 모르겠어요. 이 박채린 활동가랑 그 신문 모니터 팀원이랑 같이 그거를 정리했더라고요. 그 그래프처럼 하나하나 매체당 네.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해서 뭐 후속 대책에 대해서 썼는지 아니면 단순 보도만 했는지 네. 그런 것도 전 되게 좀 유의미한 분석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 유형을 분석을 한 건데요.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추가 취재 없이 그냥 언제 사망했다, 뭐 과로사로 추정된다 이런 단순 경찰의 보도 내용만 담은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그런 단순 전달 기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왜 죽었는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근본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민원련에서 매번 이런 보도 분석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매번 우리가 언론이 보도를 안 한다라고 비판하고 끝내기보단 그래도 그중에서 좀 괜찮았던 보도가 있다면 또 발굴해서 함께 읽어봅시다라고 전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보고 괜찮았던 유의미했던 보도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노사 입장만 받았었다고 비판을 했었잖아요. 한겨레와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과로사로 의심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한겨레는 3월 16일자 기사에서요.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 물량 배정 업무표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전과 후의 배송 물량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이후에 물량이 최대 505개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경향신문의 3월 8일자 기사에서는 이제 2019년 10월 쿠팡이 새벽 배송 시스템 트루돈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자체적으로 배송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시간 압박이 강해졌다면서 무리하게 물량을 밀어넣는 구조가 택배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는 배경의 하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14명이나 죽고 또 이들 대부분이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단순히 조선일보처럼 논란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언론 환경에서 일했는지 그리고 구조적 문제가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저 지금 아까 박채린 활동가가 얘기해줬던 거 보도 유형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기사를 찾아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유형으로 봤을 때는 경향신문이 대책 촉구를 29%, 사고 원인 32%, 사고 원인과 대책 촉구를 함께하는 기사가 5%, 한겨레는 뭐 사고 원인의 46%, 대책 촉구 8%, 사고 원인과 대책 촉구를 쓴 같이 하는 기사가 15%, 한국일보는 대책 촉구가 18%, 사고 원인 18%, 사고 원인과 대책 촉구를 함께하는 기사가 18%. 요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나마 유의미한 보도를 찾아볼 수 있을 법한 언론사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다른 매체가 단순 전달이 100%인데도 있어요. 지금 동아일보와 매일경제. 충격적이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유의미한 보도를 좀 찾아보시고 싶다면 그나마 이 매체들에서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제가 보도 유형을 이야기했듯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뭔가 근본 원인을 찾고 대책 촉구를 하는 뭔가 변화의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보도인 것 같아요. 네, 잘 지적해 주셨듯이 15번째 사망자를 막기 위해서는 대책을 촉구하고 또 근본 원인을 좀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보도들이 많아져야 하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택배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라는 그런 안전이라는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거나 택배 분류 작업을 무임금으로 하는 그런 노동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라라는 그런 실질적인 대안을 다양한 심층 취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촉구하는 보도가 좀 필요한 때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어떠한 사실을 곧바로 전해주는 기사도 필요하겠지만 대책 촉구를 하고 좀 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보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희끼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막 얘기를 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은지 활동가나 이제 체린 활동가 같이 얘기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보도도 이렇게 없는데 그 뭔가 학습지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수기라든지 뭐 혹은 이제 야구르트 판매하시는 분들 다 이제 뭔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서 뭔가 실질적인 어떤 이런 노동 환경에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보도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택배 노동자 보도가 없는 만큼 그런 보도 좀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다. 약간 시즌 때 딱 한 번 나오고 다시 쏙 들어가는 느낌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좀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해서 많은 좀 더 유의미한 보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로 가름해 보고요. 택배 노동자들도 똑같이 관심을 못 받은 노동자 직군의 하나였는데 네. 14명이 죽어서야 비로소 관심을 받게 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군의 또 다른 사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좀 많이 돼야 된다. 오랜만에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좀 방송 분량들이 다 길어서 댓글을 안 읽고 넘어가서 좀 댓글을 저번 주 월요일 것부터 읽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박채린 활동가하고 진행을 한 거였어요. 바로 전기차 코나 화재 사건 13번이 났는데 현대자동차를 편들어주거나 그런 사고 문제를 가려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먼저 FUENST21님 잘 보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윤상선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읽어주실까요? 말을 진짜 안 듣는다. 완전 충전 후 화재 원인은 이거라고. 현대차하고 LG화학 사고 책임은 싸움만 하고 대책은 안 세워. 라면서 링크를 하나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이 링크가 한 논문이에요. 근데 윤상선님이 다셨는데 저자도 윤상선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유의미하다, 읽고 싶다라고 해서 네. 좀 읽어봤는데 제가 문과여가지고 그 ESS에 관해서 잘 정리된 논문인 것 같은데 이해는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달아주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PR을 해주시다니, 이렇게 논문을 알려주시다니 라고 하면서 네, 함께. 이런 식으로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가는 게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곡기 하이라이트도 박채린 활동가하고 했던 거 제가 만들었는데 보셨나요? 네, 봤지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았어요? 핵심만 잘 뽑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보십시오. 네, 첫 번째 댓글부터 좀 읽어드릴까요? 네. 우리 언론은 특검만 악용하는 책임 없는 장사질, 사적 이익 추구 집단일 뿐, 공기라는 허울은 그저 책임 회피용 명분일 뿐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좀 더 유의미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떤 기업을 편들어주나? 오늘 이건희 삼성 회장 이렇게 별세하셨다고. 큰 별이 지셨다고. 아이고, 저 봤더니 친구가 심지어 저한테 저 미달년에서 일하는 거 아니까 형광펜을 쳐서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그거였어요. 제가 나중에 공유해드릴게요. 좀 이따 가서. 이건희 회장이 돈에 관심이 없었다. 큰 일을 하시는 데만 이제 이렇게 힘을 쏟으셨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써준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공유해드릴게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돈만 관심이 있으셔서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네, 뭐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중앙일보도 들어가 보시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앙일보 제일 먼저 봤죠. 그래요? 네. 홈페이지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재미라 함은 좀 비꼈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튼. 뭐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그 정의선 정의선 보고서를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한번 이건희 아마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쓰게 된다면 두 개를 뭐 같이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루나님 보고서를 시각화하는 게 아주 수준급 감사합니다. 이해도가 높아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 아,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윤상선님이 여기서도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지금 LG와 현대차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시스템 문제인데 진행성 데미지에 의한 화재라. 코너는 지금 당장 화재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전기차들도 시간이 지나면 화재가 발생할 거라는 걸 인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고 댓글에 또 이제 본인의 그 논문을 한 번 더 소개를 링크를 해주셨네요.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저희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댓글을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일 방송은 하이라이트로 찾아갈 거고요. 수요일 방송 누구랑 하는 거더라? 죄송해요. 수요일 방송 제가 누구랑 하죠? 아,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TV조선 얘기를 할 건데 임동준 활동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행정소송법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재미없는 얘기할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TV조선 재승인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